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늦가을의 바람이 들판을 스치며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김은옥 68세, 은 낡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삶의 굴곡을 고스란히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세월이 남긴 흰 머리카락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웅변하듯 말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잃는 것이라고. 은옥 역시 그 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여인이었다. 35세, 가장으로 우뚝 서 있던 남편 박철수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기에 병원으로 실려가던 순간까지도 은옥은 믿을 수 없었다.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날 저녁,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는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은옥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남편이 없는 집, 기대고 의지할 사람 없는 삶, 그리고 단 하나 남은 겨우 8살 난 아들 박민호. 장리가 끝난 그날 밤, 은옥은 홀로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무너질 순 없어. 저 아이를 지켜야 해. 저 아이가 내 삶의 이유니까. 혼자가 된 여자의 삶. 남편의 부재는 단순히 정서적 공허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집안의 가장이자 생계의 버팀목이 사라졌으니 남겨진 건 가난과 빚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친척과 이웃들이 모아준 돈조차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때부터 은옥의 하루는 버티기의 연속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들로 나가 삽과 괭이를 잡았다. 계절이 바뀌면 농사일이 줄어들었고 대신 시장으로 나가 마기를 했다. 농하기에는 폐지를 줍고 버려진 병과 상자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지만 은옥은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꿋꿋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러나 어두운 밤, 아들이 잠든 뒤 이불 속에서 삼킨 눈물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민호야, 내언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크면 된다. 그녀의 위로는 늘 아들을 향해 있었다. 다시 일어서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은옥에게 재혼을 권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애가 어린이 새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하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향한 말보다 늘 곁에서 잠든 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길을 택하면 저 아이가 또 상처받을 거야. 난 민호 하나면 돼.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내 몫이야. 그녀는 선택했다. 외롭더라도 혼자의 길을 가기로. 그 결심은 곧 그녀를 지탱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 후로도 생활은 고단했지만 은옥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고 손목이 퉁퉁 부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민호가 학교에 다니고 학용품을 손에 쥐고 성적표를 들고 올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 세월은 가혹했다. 남편이 떠난 뒤 30년이 흐르면서 은옥은 젊음을 다 바쳐 아들을 키워냈다.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것도 해외여행을 떠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전부는 아들이었다. 그래서일까?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은옥은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잘했어, 민호야.
네가 엄마의 희망이야.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 잘 자라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 청춘이 사라져도 괜찮다. 그렇기에 훗날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또 도시에서 가정을 꾸렸을 때, 은옥은 드디어 내 인생의 결실을 맺었다는 감격을 느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은옥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집안의 기둥이자 어머니,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아들 박민호만 바라보며 살아갔다. 어린 시절 민호는 또래보다 늘 조용하고 성숙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부재를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걸까? 장난감을 사달라 떼쓰는 대신 엄마, 나 괜찮아 라며 늘 엄마를 위로하곤 했다. 그런 아들이기에 은옥은 더더욱 마음이 짠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겨울이면 얇은 솜이불 하나 덮고 서로의 천의 의지에 추위를 견뎠다. 민호가 기침이라도 하면 밤새 부엌에서 물을 데워 수건을 적셔 가슴에 얹어주며 불안에 떨었다. 약을 살 돈이 없어 동네 의원 앞을 서성거리다 돌아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민호 앞에서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이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라며 말하곤 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바뀌어도 그녀의 일상은 늘 같았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낮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다. 온몸이 쑤셔도 밥상에 앉아 민호가 먹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풀리는 듯했다. 가끔 민호가 성적표를 들고 와, 엄마, 나 반에서 1등 했어 하고 자랑할 때면 고된 노동에 지친 몸도 순간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을 이웃들은 종종 은옥 씨는 대단해. 저 나이에 혼자 아들 키우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공부도 잘 시키고 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칭찬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잘 자라준 사실 그 자체였다. 은옥은 다른 건 바라지 않았다. 오직 아들이 훗날 스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민호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은옥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3끼 중 1끼를 굶고 손목 통증을 참고 일했지만 그 고통은 결코 후회로 남지 않았다. 민호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행복하다. 는 말이 입버릇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간 날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있던 은옥은 쓸쓸함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와 밤새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대학 시절 내내 성실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큰 기업의 기술 자문직으로 채용되었다. 소식을 들은 날 은옥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됐다. 내가 그동안 버텨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들려주듯 당신,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라고 속삭였다. 이후 민호는 도시에서 기반을 잡았고 몇 년 뒤에는 회사 동료인 강서연이라는 여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다. 서현은 도시 출신으로 지적인 매력이 있었고 민호와 함께 있으면 늘 당당해 보였다. 은옥은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 부탁한다. 우리 민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가 늘 미안했어.
이제 네가 곁에 있어주니 내가 참 든든하다. 그날 밤 은옥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홀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이제 아들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그녀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결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쁜 직장 생활 탓이라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바쁨 때문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대화의 배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기척이 은옥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은옥은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을 삼키며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다. 민호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조금 외로워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은 훗날 커다란 갈등으로 번져갈 불씨가 되고 있었다. 결혼 초반만 해도 김은옥은 아들 부부가 잘 지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고 김장철이 되면 직접 담근 김치를 보자기에 싸서 시내로 올라가 아들 집에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손님처럼 느끼게 되었다. 전화를 걸면 며느리 강서연이 대신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짧고 건조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통화를 빨리 끝내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네, 알겠어요.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차가운 음성에 은옥은 괜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들떴지만 현실은 늘 쓸쓸했다. 예전 같으면 차례를 지내러 아들이 꼭 내려왔지만 결혼 이후에는 이번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내려갈게요 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몇 번은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돼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해마다 차례상 앞에서 혼자 절을 하며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올해도 민호는 못 내려온대요. 그래도 이해해줘요. 바쁘다잖아요. 이웃들은 그런 은옥을 보며 안쓰러워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아니 아드님 그렇게 잘 됐다면서 왜 어머님은 늘 혼자세요? 라고 묻는 날이면 은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애들이 바쁘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서면 눈가가 젖어들었다. 자신이 원한 건 큰 돈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다. 단지 가끔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었는데 그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듯했다. 박민호 역시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 강서현이 은근히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은옥이 전화를 걸어 민호야, 이번 주말에 잠깐 얼굴 보러 갈까? 라고 물었을 때 옆에서 듣던 서연은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머니 왜 이렇게 자주 오시려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민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낀 채 어느 쪽에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답답했다. 그날 밤 은옥은 혼자 부엌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바느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린 며느리의 불만스러운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민호가 나를 불편해하는 건 아니겠지? 서연이가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감은 더 커졌다.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은옥은 스스로에게 위로했다. 나이가 드니 원래 다 그런 거야. 자식은 자기 가정이 먼저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달래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도 혼자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묻자 은옥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민호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떠난 뒤 빈 마당에 홀로 앉은 그녀의 표정은 씁쓸하기만 했다. 작은 집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옛 사진과 민호가 어린 시절 쓰던 낡은 교과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물건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독을 더 짙게 만들기도 했다. 은옥은 아들이 성공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아들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정말 바라던 게 이거였을까? 아들이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흐르며 모자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서연은 처음부터 시골 출신의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던 작은 불만들이 시간이 지나며 더 뚜렷해졌다. 그녀의 눈에 김은옥은 언제나 촌스러운 옷차림과 수줍은 말투로 세련된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올까봐 늘 불안해했고 남편에게는 은근히 어머님은 우리 생활에 너무 자주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곤 했다. 은옥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더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작은 부탁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시장에서 싼 과일을 사와서 며느리에게 내밀 때조차 혹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실제로 서연은 그런 선물을 받으면 감사 인사 대신 괜히 이런 거 사오시지 마세요. 저희 냉장고에 다 있는데 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은옥은 손에 쥔 비닐봉지를 더 꽉 움켜쥐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점점 은옥은 아들 집에 발걸음을 줄였다. 혹여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가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요. 민호, 지금 바빠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통화는 늘 서둘러 끊어졌다. 몇 번이나 반복되자 은옥은 결국 괜히 민호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 전화를 자제하게 되었다. 민호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감싸주지 못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대화조차 꺼내지 못했다. 속으로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죄책감이 쌓였지만 그때마다 서연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가장 아픈 순간은 명절이었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은옥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들은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짧은 인사만 남겼다. 엄마, 이번에는 회사 일이 많아서 못 내려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은옥은 빈 상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차려놓은 음식들을 조용히 치웠다. 그때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가가 젖어드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이웃들이 명절마다 자식, 손주들과 함께 북적이는 모습을 볼 때 은옥의 집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려올수록 그녀의 가슴은 더 깊은 허전함으로 가라앉았다. 그럴 때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바로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함께 겹쳐졌다. 내가 괜히 민호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서연이는 내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결국 은옥은 스스로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다. 아들이 먼저 찾아와 주기를,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아들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 단지 시골에 혼자 사는 노모로만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민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아내의 시선을 의식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도 옆에서 서연이 눈치를 주면 엄마,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끝내곤 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늘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서연에게는 자신의 입장도 있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는 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추구했다. 그녀의 기준에서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은 낡고 불편한 것이었고 그런 환경이 자신들의 생활에 스며드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누군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김은옥과 며느리 강서연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서도 알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었다. 은옥은 아들이 행복하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사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고독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새벽마다 관절이 쑤셔 밤잠을 설쳤던 김은옥은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보건소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고 그녀는 오래 망설인 끝에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했다. 오래된 지갑에 몇 장 되지 않는 지폐를 꼼꼼히 접어넣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시골에서 나가는 길은 한적했지만 도시에 들어서자 사람과 차가 뒤엉킨 풍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빌딩 숲 사이로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 오랜만에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은 은옥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작은 손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나아갔다. 그러나 불행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 내린 직후 누군가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지갑을 확인하니 그 안에 있던 돈이 SP 자국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돈은 진료비와 돌아갈 차비까지 합친 전 재산이었다. 어쩌지,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겠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지만 아무도 그녀의 처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마치 혼자만 세상에서 고립된 듯 은옥은 가슴이 조여왔다. 주머니를 다시 뒤지고 가방 안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남은 건 허망함 뿐이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들 민호였다. 민호한테 가서 잠깐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 하지만 생각은 곧 망설임으로 바뀌었다. 결혼 후
몇 년간 점점 멀어진 아들과 자신을 불편해하는 며느리 강서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혹시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문전박대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마음은 간절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그녀는 아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번쩍였지만 은옥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여러 번. 그렇게 현관 앞을 서성이며 거의 1시간을 허비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겨우 1,000원짜리 몇 장 빌리려는 것도 아니고 10,000원, 10만 원도 아니고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 집 문 앞에서 손 한 번 뻗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몸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발끝은 이미 저려왔고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더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다. 은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녀의 두 손은 서로를 꼭 움켜쥐며 떨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나타난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서연이었다.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투가 즉시 날아왔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민호는 출장 중인데요. 순간 은옥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그럼 혹시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갈 차비가 없네.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마치 믿기 힘든 부탁을 들은 듯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저희가 무슨 은행입니까? 갑자기 오셔서 돈을 달라니. 그 냉정한 목소리에 은옥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들 민호가 현관에 나타났다. 엄마? 그는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급히 달려와 부축했다. 은옥은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잠깐만 차비 좀 빌리러 왔다. 하지만 말끝이 떨려 나오자 민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 돈을 낚아채더니 종이 조각처럼 구겨 바닥에 내던졌다. 은옥은 그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현관 앞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바닥에 내던져진 지폐 한 장이 구겨진 차에 나뒹구는 모습은 은옥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민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워든 지폐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그냥 간단히 차용증 하나 써주실래요? 그러면 서연이도 마음이 놓일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은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빚 문서를 쓰다니. 순간 치욕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뭐든 쓸게. 민호가 안으로 들어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은옥은 의자에 앉아 펜을 잡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삐뚤빼뚤해졌다. 차용증에 100만 원 차용, 추후 변제라는 짧은 문장을 겨우 적은 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찍어 도장을 대신했다. 잉크에 젖은 지문이 종이 위에 선명히 찍히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받아들더니 안으로 들어가 잠시 보이지 않았다. 은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기다렸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이대로 쫓겨나듯 나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즈음 민호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엄마, 이 안에 차용증 넣어뒀어. 혹시 잃어버릴까봐.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10만 원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그 순간 은옥의 눈은 다시 붉어졌다. 아들이 건네는 돈보다도 차용증이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민호야. 이 돈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품에 넣고 현관을 나섰다.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옥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가방 속에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이 나이, 이런 일쯤 겪을 수도 있지. 고작 100만 원 빌린 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자책이 밀려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나? 민호 아내 앞에서 빚 문서까지 쓰다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있었고 두 눈은 눈물로 번들거렸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이상한 눈길로 바라봤지만 은옥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에 번졌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봉투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차용증을 확인하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글귀에 숨이 막혔다. 불효자 민호가 그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머니께 통장 하나를 드립니다. 잔액 1억 원,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 날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넣겠습니다. 순간 은옥의 두 눈이 커졌다. 종이가 흐릿하게 보일 만큼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써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호야, 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지난 세월의 고생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나왔다. 은옥은 손에 꼭 쥔 은행카드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안도, 그리고 섞여버린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김은옥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얇은 종이의 촉감,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불효자 민호가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오히려 그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아들이 자신을 불효자라 부르며 시작한 편지는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질 만큼 뜨겁게 읽혀졌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들이 무심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곁에서 하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은옥은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마치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를 채우는 듯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은행카드를 바라보았다. 낡은 가구와 허름한 방 안에서 자일하게 반짝이는 그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다. 아들의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깊은 사랑이 응축된 증거였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카드는 그녀에게 있어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민호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은옥은 눈을 감았다. 떠올려지는 건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나 배고파 하던 목소리. 추운 겨울날 낡은 외투를 입고도 웃던 얼굴.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커서 자신 몰래 돈을 모아 결국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생각에 눈물이 더 거세게 쏟아졌다. 한편 같은 시각 아들 민호는 집 안거실에서 담배를 붙였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흡연자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불안해 손이 떨려왔다. 현관 앞에서 벌어진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돈을 찢어 바닥에 내던지던 순간 어머니의 굳어진 얼굴, 눈가에 맺힌 슬픔. 그 장면은 악몽처럼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민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자책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는데 정작 그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했다. 그 침묵이 칼보다 날카롭게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 탁자 위에 놓인 차용증 사본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차용증이라니. 친어머니에게 빚 문서를 쓰게 하다니.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그 순간 도망치듯 또렷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나는 도대체 무슨 아들이란 말인가? 담배 연기가 방 안가득 차올랐지만 답답함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아내 강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파에 앉아 무심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무표정하고 심지어는 조금의 짜증까지 묻어 있었다. 당신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돈 빌려드렸잖아. 빚 문서도 받았고. 그녀의 무심한 말투에 민호의 가슴은 더 옥죄었다.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 하지만 목구멍에서 올라온 소리는 끝내 입술을 넘지 못했다. 오직 침묵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다. 현관을 나서며 손에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던 그 모습,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구부정한 어깨.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2번 울게 만든 날이라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렇게는 더는 안 되겠다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자신이 그 마음에 답해야 한다고. 새벽녘, 잠시 깜빡 잠든 순간 그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병으로 앓아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던 장면. 그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것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은옥은 편지를 읽은 뒤에도 한참 동안 방 안한 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얇은 은행 카드를 바라보다가 다시 품에 꼭 끌어안기를 반복했다.
눈물이 말을 반하면 또다시 차올라 얼굴은 이미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장 서랍을 열어 안쪽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시계, 아들 민호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아온 상장, 작은 공책 등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이 은행카드였다. 민호야, 네가 어릴 적 약속했던 거 기억하니? 커서 엄마 힘들게 안 하겠다고 집도 사주고 엄마 꼭 지켜주겠다고 했잖니.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어린 시절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이불을 덮어주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초라한 집,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아들 눈빛은 맑고 반짝였다. 지금 그 눈빛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늘 현관 앞에서 마주한 아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주저함, 아내의 눈치를 보는 그림자만 가득했다. 그 대비가 은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카드 속의 돈보다도 아들의 눈빛에서 사라진 당당함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민호야, 네가 이렇게까지 움츠러들 필요는 없는데 넌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지켜왔던 그 당당함을 왜 잃어버린 거니? 그녀는 카드와 편지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다. 한편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방금 전 어머니를 배웅하던 장면이 계속 떠올라 숨이 막혔다. 곁에서 강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스크롤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심각해? 돈 빌려드렸잖아. 그리고 차용증도 받았으니까 문제 없잖아. 그 말에 민호는 눈을 크게 떴다. 문제 없다고?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가 문제야?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이 힘들게 사신 건 안타깝지만 그게 왜 우리 책임이야. 이제는 우리 가정이 먼저야. 민호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분노와 절망이 솟구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아버지 잃고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지, 겨울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하셨던 걸 내가 다 봤어.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단순히 시골에 사는 노인 정도로밖에 보지 않잖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응했다. 민호, 감정에 휘둘리지 마. 물론 시어머님이 힘드셨겠지. 하지만 그건 어머님 선택이잖아.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굳이 혼자 고생을 택하신 거잖아.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쥐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선택이라고? 그게 선택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 아들 하나 지켜내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한 게 선택이라고? 당신은 그 고독과 무게를 상상이나 해봤어?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아내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민호는 절망을 느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자신과 아내는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창가에 다가갔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속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겹쳐지며 시야가 흐려졌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차갑게 잠든 얼굴, 조금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 모습에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렸다. 오늘 현관 앞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구부정한 뒷모습. 그 장면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엄마, 이제라도 내가 똑바로 해야겠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아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지만 박민호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눈앞에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현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돈을 부탁하시던 순간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애써 미소를 짓던 얼굴, 그리고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또렷하게 남아 가슴을 짓눌렀다. 옆에 누운 아내 강서연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결이 들려왔지만 민에게 그 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몸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무슨 아들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져 숨조차 가빠왔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겨울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농사일을 멈추지 않던 어머니. 허리까지 굽혀 남의 밭에서 김을 매던 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입고 돌아와도 가장 먼저 자신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떠올라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곧 다른 눈물이 차올랐다. 책상 서랍에 두었던 차용증 사본이 떠올랐다. 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 빚 문서를 요구하다니. 민호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종이 한 장에 찍힌 어머니의 지문이 마치 자신의 심장에 찍힌 낙인 같았다. 엄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그 순간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 어떤 빛도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담배를 붙였지만 연기조차 쓰라리게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서 연기를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를 절감했다. 아내 앞에서 단 한마디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자신. 그 침묵이 어머니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평생 나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눈을 감았다. 한순간 결심이 서는 듯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심. 어머니가 홀로 눈물 흘리게 두고 자신은 그저 아내의 눈치만 보는 삶. 그것은 결코 아들의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아내와의 갈등, 가정의 균열. 민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어머니 편에 서면 서연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건 죄책감이었다. 어머니의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과 오늘 문 앞에서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게 맴돌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다.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죄송해요. 오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를 지워버리고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 새벽녘.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어머니를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금의 삶, 침묵과 회피로 가득한 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아니,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 다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진실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호는 하룻밤을 꼬박 사온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강서현은 여느 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울림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오리 그를 바라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또 어머님 얘기야. 민호,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나도 나름 힘들다고.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모았다.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어제 당신이 하신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엄마가 현관 앞에서 돈을 빌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그 돈을 찢어서 바닥에 던진 거,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은 거야. 서연은 짧게 웃으며 반박했다. 민호, 너무 과장하지 마.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걸 지금 와서 보답하라는 건 부담일 뿐이야. 게다가 우리도 생활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잖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담? 그럼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가 평생 혼자 날 키우시면서 고생하신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당신이 본 건 생활비의 부담일지 모르지만 내가 본 건 한 여자의 인생 전부였어. 당신은 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어. 어제 그 행동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당신 눈치만 보면서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를 다시는 그런 모욕 속에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그럼 당신 지금 나랑 엄마 사이에서 엄마 편만 들겠다는 거야? 우리 가정보다 엄마가 먼저라는 거야? 민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지금의 우리도 없었어. 내 뿌리이자 삶의 이유야. 당신이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도 의미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순간 서연의 표정에 놀람과 분노가 교차했다. 민호, 당신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나는 아직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변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 존중 없는 결혼은 오래 갈 수 없어. 서연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한 말이 옳다고 확신했는데 민호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는 쉽게 대꾸할 수 없었다. 남편의 눈에서 본 건 분노를 넘어선 결심이었다. 그 결심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원하는 건 많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분으로 대해달라는 거야.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제발 이 사실을 인정해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커피 향마저 씁쓸하게 느껴지는 순간
서현은 처음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엄마를 지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책임이다. 며칠 뒤 박민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 출발한 첫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는 아직 아침 이슬이 마당의 풀잎 위에 맺혀 있었다. 집 앞에서 김은옥은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쥐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져 한 걸음에 달려가 빗자루를 붙잡았다. 엄마! 짧게 부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은옥은 놀라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웬일이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녀는 말을 다 잇기도 전에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불효자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나는 엄마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눈치만 보고 어제는 더 큰 상처만 드렸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어머니의 어깨를 적셨다. 은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지금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에요. 나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내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나 이혼할 거예요. 그 순간 은옥의 손이 멈췄다. 놀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호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당황해 되물었다. 엄마 왜요?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계속 같이 살아요? 난 이제 엄마를 더는 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은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손짓으로 아들을 옆에 앉히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민호야, 내 마음은 알겠다. 엄마도 그날 서연이가 한 행동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는 게 답은 아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사는 거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도 있지. 하지만 그걸 풀어가려고 애쓰는 게 결혼이란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 그건 존중이 없었잖아요. 나도 모욕감을 느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은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민호야, 엄마는 평생을 너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네가 이뤄낸 모든 게 자랑스럽다.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네가 가정을 지켜내는 거야. 서연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혹시 그녀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른다.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자기만의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행동 뒤에 숨은 심리를 생각해 보았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은옥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남편이자 가장이다. 엄마는 너와 네 아내가 끝내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혼이란 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야. 너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너희 아이에게도 큰 그림자가 될 수 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난 그동안 너무 비겁했어요. 서연이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더 냉정해졌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말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면 된다. 엄마는 네가 엄마 편에 서주지 않아도 돼. 다만 네가 한 남편으로서, 한 아들로서 진심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그 순간 민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준 용기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서울로 돌아가 아내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며칠을 고향에서 머물며 어머니와 함께 바티를 돕고 따뜻한 저녁을 나눈 뒤 박민호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서연도 변하게 만들겠다. 도시의 빌딩 숲이 눈앞에 나타날수록 그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 집문을 열었을 때 강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아내 앞에 앉았다. 서연은 의아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며칠이나 엄마 집에 있었잖아. 민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랑 오래 얘기했어.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어. 오늘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순간 긴장한 듯 표정을 굳혔다. 서연아, 지난번 현관 앞에서 당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아? 당신은 그걸 단순히 돈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내 어머니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남편이자 아들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서연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꾸했다. 나도 감정적으로 그랬던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그러나 민호는 끊었다. 아니, 생활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게 당연하다 말하는 것, 그건 맞는 말일지도 몰라. 하지만 당연하다는 말 속에 담긴 희생을 깎아내리면 안 돼.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우리도 없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동안 남편은 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러났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절실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만약 당신이 앞으로도 내 어머니를 무시한다면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의미 없어. 민호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다. 순간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선택했어. 이제 엄마를 지킬 거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도 지키고 싶어. 그러니 당신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이 결혼을 지킬 마음이 있어? 내 어머니를 존중할 준비가 돼 있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남편을 처음 보는 듯 바라봤다.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던 남편이 아니었다. 진심을 꺼내놓은 한 남자의 눈빛이었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솔직히 그동안 시골에서 오시는 어머님을 보면 불편했어. 내 생활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내가 지켜온 공간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날카롭게 굴었던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말하네. 불편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불편을 솔직히 말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면 그건 상처가 돼. 우리 둘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은 엄마까지 상처 주었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서연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속삭였다. 그럼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어머님께 잘하면 우리 사이도 다시 괜찮아질까?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단호히 대답했다. 응?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화려한 것도 돈도 아니야. 단지 존중이야. 내 어머니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우리 미래도 없어. 방 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민호의 단호한 태도는 서연에게도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 너머로 멀리 고향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엄마, 이번엔 제가 지켜낼게요. 반드시. 그날 밤 강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박민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늘 순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남편이 아니었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혹시 정말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걸까?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대화가 이번에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말했던 단어, 존중. 단순한 단어였지만 그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무심했나? 아니,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준 건가? 다음날 출근했을 때도 마음은 복잡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머니의 얼굴과 남편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결국 서연은 점심시간에 가까운 카페로 나와 동료이자 친구 같은 언니 이란과 마주 앉았다. 이란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웃으며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잔뜩 굳어있네. 서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시어머님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셨거든. 근데 내가 좀 심하게 굴었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서 남편 앞에서 돈을 찢어버렸어. 이란의 눈이 커졌다. 뭐? 너 진짜 그랬어? 세상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 말했다. 서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했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너도 조금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 근데 그 순간엔 내가 너무 불안했어.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시어머님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버거웠어. 그래서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내 입장 이해해. 하지만 네가 한 행동은 시어머님을 단순히 부담으로만 본 거야. 만약 네 자식이 커서 너한테 그렇게 한다면 넌 견딜 수 있겠니?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만약 훗날 내 자식이 너에게 똑같이 한다면 그때도 괜찮겠느냐. 어제는 화가 나서 흘려버렸지만 이제는 그 말이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이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할지 몰라.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담겨 있는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젊은 나이에 혼자 아들 키워내셨다잖아.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의 목이 메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사실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시골에서 사는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지. 순간 눈앞에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망설이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이 돈을 찢어버렸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그 초라한 뒷모습.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라는 그녀의 침묵을 읽고 조용히 덧붙였다. 서연아, 시부모님을 완벽히 사랑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존중은 해야 해. 그건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 넌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면 내 가정도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야. 퇴근길, 서연은 혼자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단호한 눈빛, 동료의 충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교차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금만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드렸다면 민호도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가슴이 저릿했다. 그동안 스스로를 똑똑하고 냉철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게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나 아마 어제 네가 한 말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민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분명 그 안에는 후회와 깨달음의 빛이 새우며 들어 있었다. 며칠 동안 강서현은 혼란스러웠다. 민호의 단호한 말, 동료 일안의 충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조차 그녀의 귓게는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만약 내 자식이 너에게 똑같이 한다면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미래를 상상했다. 언젠가 자신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살았는데 훗날 그 아이가 자신에게 차갑게 등을 돌린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심히 대충 차린 밥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다. 상위에 국, 나물, 생선구이까지 차려놓은 뒤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다. 민호야, 밥 먹자. 민호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식탁을 바라봤다. 예전엔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서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 내내 서연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식탁을 치우던 중 결국 결심한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호야,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님 댁에 다녀오자. 나 꼭 직접 뵙고 싶어. 민호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믿기 어려웠다. 서연아, 정말이야?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마주했다. 억지 아니야.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바뀌고 싶어.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은 뜨겁게 차올랐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주말 두 사람은 새벽 일찍 시골행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긴장한 듯 손을 모으고 창밖만 바라봤다. 논밭이 펼쳐지고 작은 마을 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어머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주실까? 불안이 엄습했지만 뒤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은옥은 마당에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낡은 바지에 허름한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민호가 먼저 다가가 엄마 하고 외쳤다. 은옥이 돌아서자 곧바로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연은 몇 발짝 뒤에서 멈춰 섰다.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은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눈물이 맺힌 채 계속 말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키우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불안과 이기심 때문에 어머님을 모욕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꽉 모아 쥐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옥은 조용히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얘야, 고개 들어. 네가 이렇게 와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더 이상 민호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을 가족으로 대할게요. 은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그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옆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오랜 시간 갈라져 있던 마음의 벽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음을. 시골집에서 사과를 전한 날 이후 강서연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굳은꺽 업질이 조금씩 벗겨지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달라져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며칠 후 서연은 퇴근길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머뭇거리던 끝에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저 잘 지내시죠? 반대편에서는 잠시 놀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곧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했다. 어머, 서연이니? 웬일이야? 이렇게 전화까지 다 하고. 그 짧은 한마디에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냥 안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의 시선을 느끼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려는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오래된 오해와 냉정함을 녹여내는 따뜻한 신호였다. 주말이 되자 서연은 직접 장을 봐서 반찬을 몇 가지 만들었다. 깨십 장아찌, 소고기 장조림, 김치전.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음식이었다. 민호는 놀란 듯 물었다. 이거 다 뭐야?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택배로 어머님께 보내려고. 혼자 계시니까 반찬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며칠 뒤 은옥은 택배 상자를 열고 반찬을 꺼내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게 서연이가 보낸 거라고? 그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고생을 했니? 서연은 머쓱하게 대답했다. 고생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앞으로 자주 보내드릴게요. 그 통화 이후 은옥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서연아,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더 든든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현의 행동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와도 부담스럽다는 생각부터 했지만 이번에는 먼저 준비를 시작했다. 시골집에 내려갈 선물을 고르고 옷장 속에 두툼한 외투를 꺼내며 말했다. 민호야, 이번에 내려갈 때 어머님이 입으실 따뜻한 코트도 사드리자. 겨울에 혼자 계시면 춥잖아.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서연아. 네가 이렇게 변해져서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실제로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은옥은 새 코트를 입어보고는 연신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다 입어보네. 서연아, 네 마음 정말 고맙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손길 속에는 오래된 오해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의 정이 싹 트고 있었다. 이후 서연은 종종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날씨 얘기, 때로는 TV 드라마 이야기.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은옥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딸을 얻은 듯 전화를 끊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호는 이런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 깊이 감사했다. 과거에 자신을 옥죄던 무력감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행복이 채워졌다. 어느 날 그는 거실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졌어. 엄마도 너도 나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 말이야.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맞아. 나도 이제야 가족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설 명절이 다가오자 박민호와 강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수용 음식과 선물, 그리고 시골집으로 가져갈 여러 꾸러미를 채신느라 손이 바빴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은 이런 준비를 부담스러워하며 투덜거렸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먼저 장을 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꼼꼼히 챙겼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여러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겨울 햇살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은옥은 마당가에 나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채서 내리는 민호와 서연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물들었다. 아이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서연은 곧장 다가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엔 제가 음식을 좀 준비해 왔어요. 은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얘야,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더 든든하구나.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서운함 대신 따뜻한 애정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상을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상 위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전, 은옥이 정성껏 준비한 나물 반찬이 나란히 놓였다. 방 안에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오랜만에 집이 가득 찬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 집이 진짜 집 같아요.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은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서연아, 네가 내 곁에 이렇게 있어주니 고맙구나. 민호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로웠겠니. 서연은 눈물이 맺히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할게요.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노력할게요.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았다. 은옥은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며느리와 아들과 함께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겨울밤 별빛이 반짝였고 집 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은옥은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됐다. 내가 평생 바랐던 게 바로 이 순간이구나.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제까지의 긴 고통과 갈등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엄마를 더는 울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꼭 이 행복을 지켜내겠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 민호의 장난스러운 추억, 은옥이 젊은 시절 겪었던 고생담, 서연이 처음 회사에 들어가 힘들었던 이야기까지.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오갔다. 마지막으로 은옥은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알겠구나. 너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호와 서연은 동시에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지자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듯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집안은 봄날처럼 포근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박민호와 강서연은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텃밭에 모종을 심고 집 앞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과거의 갈등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올가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작은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었다. 김은옥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마음의 빈자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문득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생각하곤 했다. 내가 흘린 눈물도 견뎌낸 고생도 결국 오늘을 위한 길이었구나. 민호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아내 앞에서는 진심을 솔직히 전하는 남편이 되었다. 서연 또한 달라졌다. 한때 차갑고 이기적이던 그녀의 마음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미소 앞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이제 전화 한 통, 반찬 한 그릇,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정성을 담았다. 이 가족의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조금의 이해, 한 걸음의 양보,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모여 무너질 뻔했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당연하다는 말 속에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숨어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언젠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건 바로 그 사실이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 그 이상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 때로는 한마디 사과가, 때로는 한 번의 포옹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어붙인다. 김은옥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녀의 노년은 쓸쓸함이 아닌 웃음과 온기로 채워졌다. 그리고 박민호와 강서연은 깨달았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달이라는 것을. 마당에 핀 봄꽃을 바라보며 은옥은 속삭였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이 모두 녹아 있었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평화와 감사로 물들어 있었다.